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쓰는 이의 손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베기도 한다고. 그대들은 혹시 자식에게 좋은 말을 건넸는데 오히려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실패해 보았기에 아는 것, 후회해 보았기에 깨달은 것을 아이에게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돌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 사랑으로 말했는데 왜 이 아이는 저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으니 내 말이 맞다고. 내가 겪은 실패를 아이는 피해가게 하고 싶다고.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부모된 사람치고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조언은 말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빈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음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소음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소음이 될 때 부모도 아이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앞서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미리 봅니다. 낭떠러지가 보이면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그 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의 눈에는 아직 그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앞의 길만 보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방향, 자기가 품은 꿈, 자기가 믿는 가능성만 보입니다. 부모의 외침은 이해할 수 없는 재지로 들립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고 어떤 아이들은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침묵이 더 깊은 거리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조언이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입니까?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까? 이 둘은 같아 보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내 불안이 앞서면 말이 급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달라는 호소가 말 속에 섞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용이 아니라 그 급함과 반복에 먼저 지칩니다. 말의 뜻보다 말의 무게에 눌립니다. 결국 듣기를 포기합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조언의 기술은 무엇을 말할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 아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이 말을 밀어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조언하는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집착이 있습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말이 왜 자꾸 어긋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우리는 말하는 법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라는 믿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세상 이치를 설명해주고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말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실수할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줍니다.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가르치려 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반드시 가장 가깝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았던 집일수록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의 조언이 풍성했던 아이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압니다. 여기서 마음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가르치려 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조언을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구나. 이 방어막이 올라가면 아무리 좋은 말도 튕겨나갑니다. 관찰해보면 한 가지 명제가 떠오릅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설수록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마음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배움은 열린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호기심이 있을 때, 필요를 느낄 때, 스스로 답을 찾고 싶을 때 사람은 비로소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답을 들이밀면 그 호기심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알아가는 즐거움 대신 주입당하는 무력감이 들어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을 떠올려 봅니다. 부처님은 답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자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것이 왜 잘못인지 직접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더 걸리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제자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깨달음은 자기 것이 됩니다. 좋은 부모는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리는 부모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질문이 왔을 때 함께 생각해 줍니다.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관계를 살립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아이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다만 그때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르침의 본질은 내용의 전달이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신뢰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믿을 때 말은 비로소 마음에 닿습니다. 그 믿음은 말을 아끼는 데서 자랍니다. 어느 절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아들은 30이 넘었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멀쩡한 것을 두고 위험한 길로 가려 하느냐? 이 불경기에 장사가 되겠느냐? 실패하면 어떻게 수습할 거냐? 머릿속에서 질문과 경고가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금만 더 다녀보라고, 아직 젊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아들은 처음에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기 계획을 말하고 조사한 것을 보여주고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습관처럼 찾는 곳이었습니다. 스님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겁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 돌처럼 남았습니다.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둘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자신도 몰랐던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실패하면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불안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고 난 뒤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고, 힘든 건 없느냐고. 아들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끼어들고 싶을 때 숨을 한 번 쉬고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삼켰습니다. 그 자리에 침묵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다고, 밤에 걱정이 될 때도 있다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조언하느라 바빴을 때는 듣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침묵을 통해 그 길을 찾았습니다. 말을 아끼니 아들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함께하는 관계가 열렸습니다. 아들의 가게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 몇 번의 이직을 거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한 곳에 붙어 있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자꾸 옮기느냐? 어디서든 3년은 버텨야 인정받는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회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내 말을 대체 몇 번을 해야 알아듣느냐? 답답함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점점 잦은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명절에도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시대에는 한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오래 버티면 인정받았고 승진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사라지는 직업들, 새로운 기술의 등장. 아들에게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보였습니다. 움직여야 살아남는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마디 하려다가 문득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말이 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지 이 아이의 자리에서 보려고 한 적이 없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 새 곳은 어떤 분위기냐? 아들은 잠시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고, 새로 배울 게 많다고, 그래도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시간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관계가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 쌓인 것이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좀 더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언 대신 안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가르침의 자리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삽니다. 부모의 시간은 쌓여온 경험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시간은 아직 열려있는 가능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두 시간이 만나려면 한쪽이 자기 시간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개는 부모 쪽에서 그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더 오래 살았으니 시간의 다름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며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살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도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이렇게 해보지 그러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때는 이랬어. 수백 번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보살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부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보살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할 말을 참았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답답했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불쌍한데 당장 가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며느리를 위한 것인지, 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인지. 솔직히 돌아보니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가장 컸다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잠시 멈추었다고.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그려보았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명절마다 어색해지는 장면이 보였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말을 삼키게 되었다고. 삼키고 나면 처음에는 속이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들의 가정은 아들의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맞춰가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설령 내 말이 옳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며느리에게도 이 말이 적용됩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란 환경, 배워온 것들,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내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말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방식을 그냥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을 아끼니 상대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으니 배움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건네지 않은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살린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건네는 말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조언하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뿌리가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까 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말을 밀어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두려움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조언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다 자라서 독립하고 나면 이 마음이 더 커집니다.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합니다. 그 쓸쓸함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이의 삶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안합니다. 아이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갈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멈추려고 조언을 합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이것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차리면 한 박자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휩쓸립니다. 말이 튀어나가고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어지는구나. 왜 그런가? 무엇이 이 말을 밀어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내 마음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 외로움, 통제 욕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을 탓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를 위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고 관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언의 기술은 결국 자기 성찰의 기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경험을 전합니다. 하지만 말로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도는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타인을 대하는 따뜻함,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여유. 이런 것들은 말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화를 다루는지 봅니다. 부모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그 모습이 말없이 스며듭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도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도 평온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재의 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 100번 강조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 한 번의 행동으로, 한 번의 표정으로, 한 번의 침묵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평온을 잃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어떤 설법보다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언이 아니라 평온한 존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그 아이 앞에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안한 존재로 서 있으면 말도 불안을 담습니다. 평온한 존재로 서 있으면 침묵조차 위로가 됩니다. 기술보다 자비가 앞서야 합니다. 전달보다 있음이 앞서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닦아가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조언의 완성은 말의 세련됨이 아니라 존재의 성숙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았을까? 왜 그냥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지 못했을까? 말로 바꾸려 했던 것들은 결국 바뀌지 않았고 말하느라 놓쳤던 것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가르쳐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청소년이 되어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성인이 되어서는 조언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가르치고 바로잡고 조언하느라 보냈는데 돌아보니 정작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컸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아이들은 부모의 조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조언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한 시간의 느낌은 기억합니다. 팝상 앞에서 나누던 대화의 분위기, 명절에 모여 앉아있던 거실의 공기,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던 길의 풍경. 그런 것들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그 느낌 속에 담긴 것이 진짜 전해진 것입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장을 처음에는 조언의 기술로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언제 말해야 효과적인지,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듣는지에 대한 기술로.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시간 속으로 건너가는 것.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집착,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말을 과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려놓으면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안에서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부모는 그 삶을 지켜봅니다. 지켜봄 자체가 사랑입니다. 도입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건넸는데 왜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지.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내 불안에서 나온 말인지, 진정한 이해에서 나온 말인지, 내 기준을 강요하는 말인지, 상대의 자리에서 건네는 말인지. 그 차이가 얼굴을 굳게도 하고 풀리게도 합니다. 끝내 남는 것은 함께 있었던 시간뿐입니다. 그 시간이 편안했는지, 따뜻했는지,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는지. 조언은 잊혀도 그 느낌은 남습니다. 자식이 늙어서 자기 자식을 키울 때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수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한번 멈추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 대신 그냥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침묵이 1000마디 조언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